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사회복지정책론 이 책의 딱 절반까지 왔는데요. 오늘 할 얘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원할당이라는 거는 아마 이 책 앞부분에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가 정책을 나눠주는 어떤 정책 그 형성 이런 과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재분배 정책이요. 자, 재분배 정책하고 분배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분배 정책 같은 경우는 그 정부가 일반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자, 무언가를 설치해 주거나, 자, 사회 간접 자본 SOC 같은 거를 만들어 주거나, 그다음에 대국민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은 자, 분배 정책에 속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 영역이 대표적인데 재분배 정책이에요. 자, 사회에서 좀 더 나은 사람에 대해서 자, 조세, 자, 징수를 통해서 자, 국고로 다 거둔 다음에 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걸 이제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는데, 자, 재분배 정책은 그래서 갈등도 많고 좀 더 강한 욕구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립도 있을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나는 왜, 우리는 왜, 이런 그 답변을 듣기가 쉬운 그런 영역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원할당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야 될 건데, 사실 별건 아니에요. 이게 그 분배 정책과 재분배 정책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들어보면 뭐 들을만한 얘기들입니다. 자, 이게 몇 쪽이냐면요. 175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누구에게 사회복지 자원을 줄 것인가? 자, 다시요. 누구에게 사회복지 자원을 줄 것인가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부입니다.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공적인 사회복지가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체, 자, 누구에게 대상 또는 객체라고 얘기하죠. 사회복지 자원을 자, 얼마나 줄 것인가, 어떻게 줄 것인가, 요거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시기가 중요하죠. 시기. 자, 예를 들어서 에너지 바우처라는 사업 같은 경우는 겨울철 난방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산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예, 강릉 지역의 산불이 워낙 커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재해구호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자원을 자, 즉시 그 다음에 수시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 자원을 어떻게 줄 것인가, 얼마나 줄 것인가, 자, 때에 따라서는 또 누가 줄 것인가도 중요하죠. 자, 정부가 직접 줄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전문 기관을 거쳐서 줄 것이냐, 또는 자, 종교단체나 일반적인 기업에서 줄 것인지, 자, 이런 것 등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원 할당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예전에 배웠던 거죠. 자, 보편적 복지와 자녀적 복지의 개념인데, 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깁니다. 176쪽이요. 자, 그 176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요컨대, 자, 중요한 것은 자원 할당의 방향이다. 자, 보편주의는 가급적 넓게, 요건을 넓게 하려는 것인데 반해 선별주의는 가능한 좁힌다. 뭐 이미 아실 거고요. 자, 따라서 보편주의를 지향한다면 자, 어떤 인구에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나갈 것이며, 선별주의를 지향한다면 엄격하게 한정할 것이다. 자, 보편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반면에 선별주의는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된 자원을 집중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176쪽에 두 번째 문단은 전반적으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표를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설명했던 거 빼고, 자, 급여 수준이라는 게 있고요. 자, 나름, 자, 급여 수준. 자, 보편주의는 적정한 적정하게 모두를 동등하게 어떤 급여 수준을 높인다는 개념이죠. 보통 물가 상승률에 적용을 많이 받는 거고, 선별주의는 자, 최저 수준을 인하한다. 자, 가능하면 자, 안 줄 사람과 더 줄 사람을 완전히 구분한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그리고 급여 기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급여 기간을 연장한다는 게 선별주의는 단축한다는 게 있죠. 근데 이건 또 좀 정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알다시피 재난지원금이나 국민지원금은 자, 급여 기간이라는 게 뭐 나름대로 기간을 넓게 줬죠. 그 다음에 선별주의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단축시키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내가 뭐 사는데 바빠서 내가 늦게 신청했다 그러면 또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자, 넉넉하게 주는 편이죠.
자, 그리고 자기 부담에 대한 건데, 자, 이게 자기 부담을 자, 줄이는 쪽이 보편주의라고 하는 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자, 때에 따라서는 자기 부담을 일부러 높이는 경우들도 있죠. 이거를 이게 딱 구분해가지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제는요. 자, 선별주의도 마찬가지로, 자, 자기 부담, 나는 아예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용료라든가 이용료를 낼 여가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감면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176쪽의 표를 보시고, 이게 이렇게 딱 구분된다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 복지정책이라는 게, 영유아부터, 사실 그 장사정책이요. 그러니까 뭐, 납골당이라든가, 봉안시설이라든가, 화장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정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지금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체제예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논리를 이분법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177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1, 2, 3번에 선별주의에 대한 비판은 뭐 예전에 이미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이제 보편적 복지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7쪽에 맨 아래 보면은 자원을 할당하는데 원칙이 있다 그러는데요. 자, 뭐 이 원칙 말고도 여러 가지 원칙이 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책에 나온 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78쪽의 맨 위에 줄이죠. 자, 귀속적 욕구에 대한 할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어떤 특정한 인구 집단 또는 특정한 계층에 대해서는 자, 누구나 가지는 귀속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서 5번째 줄, 야, 욕구의 규범적인 준거에 기반을 두는 할당에 기초한다. 자, 뭐 예를 들어 아동에 대한 것, 자, 아동에 대한 그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욕구도 있을 것이고, 아동을 키우는 자 어떤 그 양육권자라 그러죠. 양육권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요새 이 귀속적 욕구의 대표적인 지금 대상은 청년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과거에는 청년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복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귀속적 욕구인 거고, 또 예를 들어 신혼부부다 그러면은 자, 주거 문제가 아무래도 그 가장 크잖아요. 거기에 대한 귀속적 욕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즉 시장 영역에서 대신 자 못하는 것을 해결 못해주는 욕구를 정부가 특정한 집단마다 해준다는 이런 게 바로 할당. 뭐 신혼부부 뭐 주택 공급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의 그 서비스, 자 노인에 대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그 집단에 대한 귀속적 욕구를 근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상인데, 자, 이 보상에 대한 할당은요, 사회경제적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가보훈, 자, 그 상위 군경, 이런 분들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보상에 근거한 할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뭐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농어촌 특별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뭐 이런 경우에 자, 어떠한 자, 사회경제적 기여를 했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어쩔 수 없이 자, 국가가 뭐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자, 보상을 해줄 일이 있을 경우에 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할당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자, 그리고 진단적 구분인데, 자, 이거는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자, 이 전체라기보다는 개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들이 많죠. 그래서 뭐 상담심리,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진단적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9쪽에 자산조사를 전제한 욕구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요. 자, 개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조사에 근거한 할당을 얘기한다. 자, 이거는 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이 구매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다는 이 증거에 좌우된다. 그리고 자, 이것은 경제적 수준, 우리가 사회조사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회조사라는 통계를 매년마다 발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자산조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산조사는 경제적 욕구에 대한 뭐 빈곤선, 뭐 중위 수준에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그 180쪽까지 얘기인데요. 귀속적 욕구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제도주의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산조사 쪽으로 가면 갈수록 보충적 개념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른바 자녀적 복지요. 180쪽에 그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요새 뭐 어느 집단이나 다 나름대로의 할당을 받고 있죠. 영유아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까지 다 나름대로 할당을 다 받고 있는 건데 어떤 자원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뭐 보충적 개념이라든가 제도적 개념 이렇게까지 이분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귀속적 욕구도 있고 보상도 있고 진단적인 어떤 그 구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조사 이게 다 뒤섞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너무 그 제도적 복지와 이게 자녀적 복지 개념으로 맞추려 그러면 또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그 기준에 따라 맞추려 그러면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죠. 물론 많은데 이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한테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다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럴 수도 있죠. 나는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고 뭐 자산조사 대상도 아니고 나는 보상받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귀속적 욕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장년층 40대가 뭐 특별하게 정부에서 이렇게 청년이 보통 39세까지라고 봐야 되니까 40세에 대해서는 이 40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위에 50대부터는 이제 뭐 50 플러스 일자리 그 다음에 신중년이라는 얘기로 이제 통칭되는데 40대 같은 경우는 이상하다. 난 자산조사 받아본 적도 없고 진단 대상도 아니고 보상받을 일도 없는데 심지어 귀속적 욕구까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할당의 유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